지난번, 저는 지난번 발표하고 비슷하게, 사실은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에 지금 계속 비슷한 분야만 하고 있어서, 내용 자체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. 그,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은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막 이리저리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, 뭐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. 이런 정도고, 실제 제가 박사 졸업 논문을 아마 이런 컨셉으로 할 것 같아서, 이제 이게 내용은 좀 달라지지만 형식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연구들을 많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요거는 비슷한 컨셉인데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뭐 삶의 질 같은 결과 지표를 측정하는 예측하는 모델이거든요. 네, 2021년도 그리스에서 나온 연구인데 어, 최종적으로는 1년 정도 데이터를 뭐 모아서 하려고 했던 계획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발표 당시에는 결과까지 나오지 않고 연구 프로토콜 정도를 포함해서 실제 환자를 좀 일로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아가는 중에 발표가 됐고, 아직 최종 결과를 발표한 논문을 찾지 못했는데, 어, 3년 지났으니까 곧 나올 것 같기도 하고,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총 50명 정도의 자궁경부암 환자를 모았고, 실제로는 레탈 캔서나 뭐 펠빅 캔서도 같이 좀 실제로 대상자를 확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결과 지표로는 삶의 질,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관련돼서 방사선 치료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또 측정하는 그런 전문 도구들, 설문지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결과 지표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데이터 수집은 이제 헬센시아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. 이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고 그리고 또 핏빗 그 스마트 밴드 사용해서 뭐 스텝, 걸음 수나 하트레이트,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습니다. 또 헬신시아 애플리케이션 가지고는 그 자가 설문 응답을 받아서 그 수집을 했는데 어, 일상적인 독립생활을 하는 IADL 그거랑 삶의 질, 그 외에 뭐 디스트레스, 영양 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 수집해가지고 총 66개의 항목이고 이거를 12개의 스코어링으로 이제 좀 모았고 이것들을 피처 벡터 변수로 만들어서 머신러닝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머신러닝 방법은 디시전 트리, 랜덤 포레스트, 그리고 50명 환자 데이터를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요걸 했는데 요거는 자세히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게 스마트폰 그 애플리케이션이고 이건 제가 좀 흥미가 있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따로 웹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놨고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만들고 어,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 컬렉션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델 러닝, 트레이닝, 튜닝, 그다음 모델 베리데이션 해서 그 바이오마커까지 포장해서 딱 만들어내는 것까지 좀 도와주는 툴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도 한국에서도 다운이 되고 보시면 웨어러블 설문지에서 리얼 월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렉트로닉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실제 연구에서 사용된 그런 논문들도 몇 가지가 있고 어, 실제 앱을 다운받아서 보면 이렇게 다이어리라고 해서 심텀 트래커 눌러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복부 증상이나 체온, 뭐 기침, 설사, 뭐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데 눌러보면 이제 5가지 리커트 척도로 해가지고 좀 응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아마 이런 것도 좀 디폴트 세팅 외에도 환자가 직접 어,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증상을 좀 보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앱이고 또 나머지 기능들은 우리가 쓰는 그 애플의 헬스 앱이나 삼성 헬스 앱하고 비슷합니다. 혈당이나 뭐 복약 관리, 체중, 수면 하트레이트, 혈압, 물 몇 잔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입력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
뭐 그게 특이한 거는 여기 그 임상시험에 참가할 때 요거 앱을 이용하면 동의서 받는 것도 원격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좀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뭐 유럽권에서는 요걸 좀 써서 임상시험에 어, 참가자 모집하는 단계부터 이걸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해서 뭐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뭐 머신러닝도 돌리고 그걸 가지고 임상시험도 해보고 뭐 그 데이터를 뭐 DTX에다가 좀 사용도 해보고 뭐 이런 어,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원래 논문으로 돌아가면 어,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아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끝날 것 같아요. 그, 이 연구 자체는 5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모았습니다.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 핏빛 가지고 피지올로지컬 데이터를 모은 게 총 16가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게 4가지 스코어로 이제 묶이는데, 그러니까 수면 관련된 게 뭐, 총 수면 시간, 뭐 중간에 개인 시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몇 가지가 있고, 스텝은 아마 한 가지 파라미터였던 것 같고, 뭐 액티비티, 하트레이트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있는데, 이게 총 쭉 나열하면 16가지 파라미터고, 그걸 이제 총 4가지 카테고리 스코어로 먹은 거고,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관련된 거는, 이거는 아마 뭐 8가지 그 설문 항목으로 된 그, 아마 고령 어르신들한테 그 자기 하루 독립생활하는 그거 물어보는 그 설문지인 것 같아요. 뭐 혼자 식사 챙기시는지, 옷 입을 수 있는지, 뭐 용변 해결 가능하신지 이런 것들이고, 또 삶의 질 관련된 그 지표들은 그 EORTC, 뭐 이런 CTCA 이런 건 아마 캔서, 암 환자들 관련돼서 암 환자분들의 증상들을 좀 물어보는, 여기서 이제 뭐 과학, 그 성함요법이나 방사선요법으로부터 생기는 그 부작용 증상들도 좀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문 도구가 되고, 또 사이콜로지컬 데이터는 미니맥 뭐이라고 해서 뭐 고립감이나 무력감, 뭐 무만감, 호플리스니스 뭐 이런 것들 수집하고 캔서 디스트레스 서마미터 온도계 그것도 포함해서 측정을 했습니다. 영양 관련 설문도 하나 했고 이런 거 쭉 다 모으면 66가지 파라미터가 되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그 선형결합을 해서 평균을 내고 또 비선형결합도 사용해가지고 뭐그 연속 평등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넣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저번에 제가 봤던 논문에서도 나오던 방법이던데 쉐프 분석이라고 해서 셰플리 에디티브 익스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성능이 좋고 예측력이 좋은지를 보는 그런 방법을 또 여기서도 쓰더라고요. 아마 제가 졸업 논문으로 하는, 졸업 연구로 하는 것도 아마 이런 방법을 쓰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각 변수의 기여도를 예측 영향력을 확인하고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해가면서 모델을 좀 경량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능도 좀 올릴 수 있는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가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건 또 제가 오늘 처음 봤본 그 방법인데 LOOCP Li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해서 이게 뭐 뉴럴 네트워크 기법하고 약간 대조해서 설명을 보통 하는 기법이던데 뉴럴 네트워크는 샘플 사이즈가 엄청 많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반대로 이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 그 여기는 지금 50명 데이터인데 50명 중 한 명을 텍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면 나머지 49명을 이제 그 뭐 45명은 학습용으로 놔두고 4명은 파라미터 밸리데이션용으로 남겨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한 명의 데이터로 남겨두는 거를 이제 또 50번 반복할 수 있으니까 모든 환자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어떤 게 일반화할 때 성능이 가장 좋은가 뭐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대조군이 되어가면서 비교군이 되어가면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. 오른쪽 그림이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라서 갖고 와봤는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도
뭐 많아야 30명 정도를 워치를 채워서 한 달, 세 달 정도 관찰할 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획하는 연구도 이런 방법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논문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. 간단하게 이제 이 논문 자체는 분석 결과나 모델 개발 이후의 성능 평가까지는 보고하지 않은 그 논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고, 이거는 제가 좀 내용 찾다 보니까 찾은 건데, 디지털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는데, 이것도, 어, 제너레이션이라고 할고 단계가 또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네, 1단계 첫 번째 단계가 다이렉트 디지털 바이오마커, 보통 한 가지 변수 가지고, 어, 질병 진단 정도 사용하는 거가 그거고, 두 번째로 좀 더 발전된 것이, 한 가지 변수를 가지고, 하여튼 좀 비간접적으로 서로게이트 마커 같은 걸 이용하는 거고, 세 번째는 이걸 컴포짓이라고 해서, 컴포짓 바이오마커는 좀 변수를 다양하게 써서 조합하고, 그걸 가지고 진단 치료하는 데까지 사용하는 걸 컴포짓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, 네 번째는 거기다가 이제 컨텍스추얼라이즈드라고 해서 이 변수가 다양해지는데 그 다양한 것도 약간 그 환자의 맥락에 맞게, 증상에 맞게 인트린직 팩터, 익스트린직 팩터 이런 것들을 좀 다층화해가지고 개인화된, 그리고 인사이트도 있고 좀 더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걸 다 잘 섞어서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만든다. 이런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뭐, 한 가지 혈압 같은 거, 혈압 지표를 가지고 바로 고혈압을 진단하면 그거는 다이렉트 바이오마커 될 것이고, 혈압 외에도 하트레이트도 모으고, 수면도 모으고, 걸음수도 모으고, 환자가 직접 응답한 증상에 대한 보고, 뭐,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보고, 이런 것도 다 모아가지고, 만들어 보면, 그거는 또, 좀 더 고도의 단계가 높은 컴포짓, 컨텍스추얼라이ズ드 바이오마커 이런 식으로 예,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실제 수집할 때도 약간 연속적으로 스마트워치 같은 거 채워가지고 일일이 응답하기보다는 수동적이면서 연속적으로 저절로 데이터가 수집되게 하는 거고, 그 외에 그 이제 패시브하고 로우 프릭션, 아마 환자가 직접 응답하는 노력이 덜 든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, 그럴수록 하이밸류 인사이트, 좀 더 의미 많은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반영하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점점 고도화되는 디지털 컨텍스추얼라이즈드 컨버지 바이오마커가 점점 발달이 되면 이렇게 좀 쓸만한 바이오마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사실 지난번 발표에 비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은 크게 아주 고도화된 내용을 소개한 건 아닌데요. 사실 제가 박사 졸업 논문을 목표로 한 것도 그렇게 고도의 기법을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기본적인 것도 아직 잘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연구에 사용해보자 이런 계획은 갖고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다음번에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좀 더 비슷하면서 약간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연구를 좀 찾아보고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. 예,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